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이런 사태를 낳았습니다.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이 마감됐는데 그야말로 폭증했습니다. 접수된 건수만 무려 350건입니다. 전에 보지 못한 역대 최다 상황에 선관위도 난감한 모습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선관위에 제출된 선거소청은 350건. 아직 취업 중인 중간 결과인데도 이미 역대 최다입니다. 2018년 지선 11건, 2022년 지선 45건과 비교하면 8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장이 126건, 그중 서울시장 선거만 28건이 접수됐습니다. 교육감 67건, 비례광역의원 59건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11개 지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이 서울 등 7개 지역에 대해 냈고 대전,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은 후보자들이 냈습니다. 5군데입니다. 국가기관이 문서로서 일을 하는 건데 문서상에 납득할 수 없는 날짜가 기재돼 있다면 이것이 설명이 안 된다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누가 승복을 하겠어요? 선관위원들이 60일 내 결론 내야 합니다. 인용되면 30일 내 재선거를 해야 하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60일 이내 다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자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난감한 기류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지급받은 투표소, 선관위는 140곳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가 그날 투표록을 확인해 봤는데 당시 현장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겨서야 투표용지가 도착한 곳, 서울 송파에서만 최소 3곳이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중단됐던 송파구 잠실 이동 제2투표소. 당시 상황을 수기로 기록한 투표록에는 오후 7시 35분 투표용지 100매를 추가로 받아 선거를 재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후 6시 투표 마감해서 1시간 35분이 지나고서야 추가 투표용지가 도착한 겁니다. 잠실 이동의 다른 투표소 2곳의 추가 용지 도착 시각도 투표 마감 시간을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제5투표소는 투표 마감 시각에서 37분이 지난 오후 6시 37분, 제7투표소는 1시간 25분이 지난 오후 7시 25분이 돼서야 용지가 추가로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근 잠실 4동과 7동 투표소에서도 마감 시각에 임박해 용지가 도착하면서 오후 6시를 넘긴 뒤에야 중단됐던 투표가 재개됐습니다. 마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투표 용지가 도착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용지 부족 연락을 받고도 우왕좌왕하다가 투표 마감까지도 용지 배송조차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다리다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 그 황당한 사례도 투표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홍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 이동 제7투표소. 이곳 투표록엔 투표 마감 시간 기준 21명이 기다렸지만 용지가 도착한 오후 7시 25분쯤엔 4명만 남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17명이 투표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잠실 이동 제2투표소도 마찬가지. 12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후 6시 이후 5명이 돌아가고 7명만 남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투표 포기가 발생했지만 몇 명인지 기록이 없는 투표록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오후 6시 5분쯤 돌아갔다고 기록된 잠원동 7투표소 투표록. 5분 뒤면 용지가 도착한다는 설득에도 괜찮다고 했다고 적어놨지만 이런 유권자가 몇 명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광진구 923동 제6투표소도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에 시간이 없다며 투표를 포기하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돌아간 유권자 수가 투표록에도 정확치 않은 경우가 많아 참정권 침해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지 추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 야당이 고발을 예고했는데요. 혐의가 횡령입니다. 이 선관위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보면 선거 기간 출근도 매일 안 하고 투표용지 부족은 보고도 받지 못하고 일은 안 하고 해외만 나갔냐? 비난이 쏟아집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11월 덴마크, 스웨덴 출장자 명단에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 4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출장권으로 선관위 내부에 공유된 계획서엔 노 전 위원장 부부 동반이라며 출장자가 5명으로 나옵니다. 세금 9,053만 원이 투입된 예산을 보면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비가 2명분, 체제비도 5명분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의 2024년 독일, 에스토니아 출장과 2022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행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상 필요도 없는 배우자 비용을 혈세로 충당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석 달 동안 출근한 날은 절반에 불과했고 투표용지 50% 축소 지침은 시행 전 보고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부실한 관리의 책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투표소 봉쇄 농성 어느덧 14일째입니다. 어젯밤엔 흉기를 든 남성이 시민을 위협하고 자해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이 경계태세를 급히 강화했습니다. 김선범 기자입니다. 한 손에 태극기를 든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시민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몸을 돌려 주변 시민들에게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남성의 몸과 옷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뭐야, 저 피 아니야? 피야? 진정시키려고 말도 걸어봅니다. 봉쇄 농성이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자해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젯밤 10시 24분쯤. 남성은 핸드볼 경기장을 가리키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사람 죽여요. 여러분 저 안에서 사람 죽여요. 경찰은 남성을 근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봉쇄 농성 현장 주변에는 시민 2,000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시민들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순찰차도 24시간 배치해 경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소 봉쇄 농성은 14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당분간 내부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 오늘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급여 지급과 정산 업무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네, 안 기자, 선관위 출입하는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사실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 소총을 접수한 게 350건. 문제는 이게 지금 집계가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대폭증의 선관위도 말 그대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11건, 2022년 45건이었는데요. 이번 선거는 350건, 벌써 세 자릿수입니다. 아직 집계 중이라서 더 늘어날 텐데요. 문제는 이 많은 사건들을 60일 이내에 결론 내야 되는 건데요.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이 선관위 매우 부담입니다. 또 소청이라는 게 지방선거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경험해본 선관위원들이 드물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청이라는 게 선거에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뭐 제기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되잖아요, 심사. 네, 각 선관위의 선관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선관위 기준으로는요. 선관위원 8명이 소청심사위원이 됩니다. 선거 소청이라는 게 선거 과정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거잖아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그러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고요.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물론 기각이 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되면 재선거라는 이제 큰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그 핵심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선거 규정을 위반했는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선거 결과에, 그러니까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전직 선관위원장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번 사태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소청을 제기했다면 투표하지 못해서 참정권이 훼손된 그 유권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 표들이 당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 활동을 끝내는 진상규명위원회 결과가 참고가 되겠죠. 또 필요하다면 투표지나 투표록을 검증할 수도 있고요. 당시 참관인이나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데요, 이 실제 소청을 내서 인용이 돼서 선거,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다시 선거를 치른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딱 한 건 있습니다. 바로 1995년 여수시의원 선거인데요. 당시 4표 차로 당선된 시의원이 있었거든요. 선거 소청이 제기됐었는데 친인척 등 12명을 위장 전입시켜서 투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중 9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인용이 됐고요. 결국 이듬해 10월에 재선거로 다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아, 이게 4표 차로 당선됐는데 9명이 이제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이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네, 잠실 개표소 봉쇄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본인 스스로를 자해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런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시고 좀 위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영진 변호사님, 일단 저게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한 30대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다행히 그 주변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은 없어가지고 본인만 자해해가지고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굉장히 위협을 줬으니까, 그다음 흉기를 들었으니까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치료가 끝나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라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 봉쇄를 혼자서 막아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조기를 두른 채로 문을 막아섰던 여성, 일명 뭐 올다르크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장유미 대변인님, 일부 강성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좀 이 여성을 추앙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경찰이 수사한다라고 하니까 뭐 모금에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시위 그 양상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침탈당한 데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죠.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집회 시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위에 어떻게 보면 편승하면서 부정선거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평생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국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고생했던 선수들이 본인들의 이런 그 스포츠 기기를 꺼내는 걸 방해할 권한은 이 사람들한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범죄예요. 단죄됩니다.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두둔할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정파가 있고 진영이 나눠져서 맞고 틀린 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거고, 그러면 처벌받는 거고, 경찰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언한 대로 패가망신을 시키든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참정권 침해 사례가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오늘 국정조사 특위가 첫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차차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재임 중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번 정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모두 배우자가 동행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정결 처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이제 자료를 확보해서 공개한 것인데요. 노태학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3번 정도 갔는데 모두 배우자가 동반했다라고 합니다.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네.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승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3번이잖아요. 뉴질랜드, 호주,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어요. 2분이 같이 갔다잖아요. 2분이 다 같이 비즈니스 탔겠죠.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뭐 9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이거 나라 세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보고서에 또 비공개를 했대요.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는 겁니까? 첫째는요. 부인하고 같이 가는 건데 부인의 비용을 세금으로 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왜 부인의 돈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갈 수는 있어요. 본인이 출장할 때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예. 좋아요. 그것까지 괜찮다. 그러면 부인의 비용은 개인이 내야죠. 그걸 왜 세금으로, 그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공무를 위해서 갔습니까? 또 부부 동반 가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본인이 출장비는 세금으로 내더라도 부인의 따라간 부분은 개인이 내야죠. 그걸 어떻게 세금으로 내고 그것도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를 하고. 대체 이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투명하게 다 밝혀야죠. 자기들은 밝히지 않으면서 헌법기관이라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세금을 펑펑 쓰면서 원리에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요. 이제 보고서를 좀 보실까요? 사후 보고서를 보면 노태학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직원 4명이 출장을 간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동행했기 때문에 5명인 건데 사후 보고서에는 비공개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선관위에 왜 그랬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노태학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헌법기관장의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서 배우자 동행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포함하고 있었다.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공무원이 아니니까 사후 보고서에서는 뺐다 이런 건데 그럼 공무원이 아닌데 예산을 예우 차원에서 편성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보통 이제 헌법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법원장,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분들이 해외에 어떤 공적인 초청 받아갈 때 이제 부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그 대회의 어떤 성격이라는 것 때문에 각 나라의 뭐 전국 뭐 전 세계 대법원장 대회한다 그러면 주로 부부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럼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는 4명이 출장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부부 동반이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누릴 건 누리고 책임질 때는 그냥 사퇴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예.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저 사실은요 대법원장은 거의 뭐 이 보면 가서 업무 보고 제대로 보고 받지도 않고 대부분 다 사무총장이 하고 상임위원이 다 알아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 선관위원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그냥 대충 가서 회의 때만 참석하고 그냥 참석하지 않아요. 선거 때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역대 노정희 이 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 당일 출근도 안 했어요. 속그루 투표 터지는 날.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그냥 밑에서 하고 이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굉장히 일이 바쁩니다. 네. 사건이 이게 많거든요. 이분은 또 판결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선관위원장이라는 그 중책을 맡아서 가서 제대로 보고를 받겠습니까? 상황을 알겠습니까? 근데 꼭 누릴 건 누려요. 해외 가고 이런 거는 꼭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없고 누릴 거는 누리는 이런 식의 이제 되어 왔던 게 바로 현실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네. 예, 정혁진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출장비가 슬금슬금 올라가요. 2022년에 6,540만 원, 호주, 뉴질랜드. 그러더니 2024년에는 7,194만 원 되고요. 작년에는 9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9,053만 원. 그런데
배우자 동행할 수 있어요. 배우자 동행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여비를 줄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이어야 돼요. 예컨대 노태학 위원장한테 다른 나라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부부 동반으로 오세요. 그러면 가는 게 이렇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태학 위원장이 나갔을 때 그게 공무 수행이었습니까? 아니니까 보고서에다가 비공개하잖아요. 아니라고 한 걸 노태학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노태학 위원장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네. 현직 대법관이 저런 행동을 해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또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규정이 있냐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5배 토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3번 해외여행 갔다 오느라고 거기에 대해서 5배 토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태학 대법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 듭니다. 아마 선관위 규정상은 문제가 없었을 건데 선관위는 참 국민 민심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많은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도착을 해서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정청래 대표의 90도 인사는 과공 비례다. 지나친 공소는 예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이 정도면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청와대 관계자라는 분이 아마 기자분들이 물으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대통령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아마 보기에 따라서는 앞서도 뭐 저희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지 않고 예우를 다하겠다고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지나치다. 이거 뭔가 보란 듯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보시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개인 간의 의견차, 해석차가 있을 수 있고 청와대 구성원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가 이렇게 입장 내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청와대가 출입 기자들에게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뭐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저는 누군지 왠지 좀 예측이 되네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이야기했다는 것은 의견을 피력한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 툭툭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통령의 심기를 읽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서로 간의 예의는 상대방이 봤을 때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막 악수하는데 한 사람은 막 큰절한다 그러면 이게 좋아하겠습니까? 예.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로 간의 어떤 통행하는 예의가 있는데 아까 우리 탑10에서 찾았지만 옛날에 그냥 까딱 목례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큰 뭐 90도 각도로 인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대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과공 비례가 맞는데 문제는 저걸 저렇게 대놓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어떤 좀 불쾌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까지 또 마무리로 하게 되었는데요.